구독, 좋아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김민석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뭐란 얘기했냐면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그 위기 근거에 대해서 뭐 잠재 성장률, 산업적 환경,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제2의 IMF 위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97년도 IMF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진단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발언이나 상황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부 탓이라는 거죠. 결론은 간단해요. 김민석 씨는 사회학과를 학부에서 전공하고 그 16년간의 정치 낭인기에 네. 미국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본인이 땄다. 내가 미국 변호사, 미국 헌법에 관심이 많아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내가 왜 반미주의자냐라고 기자들에게 어제 반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전임 총리 한덕수 전 대행을 말하는 거죠. 그분과 학교 동문이다.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면 김민석이 말한 학교는 하버드 대학교인데 하버드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정식으로 딴 한덕수 총리와 그 케네디 스쿨이라고 그 하버드대에 부속돼 있는 그 특수대학원입니다. 거기 언론인 여러분들 뭐 연수 가가지고 한 1년 코스도 있고 2년 코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석사 학위를 땄다. 뭐 그걸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 동문이기도 한데 내가 무슨 또 반미주의자냐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IMF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더한 위기다. 자, 이 얘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장황하게 늘어놨을까?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김민석은 사회학과 나와서 법학 공부 좀 하고 경제에는 문외한이에요. 예. 중간에 불법 정치 자금 거액 횡령 의혹 등으로 전과가 3개예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다가 내놓은 전과를 보니까 6개입니다. 전과가. 저도 놀랐어요. 자, 국가보안법 하나 있죠. 그 앞서서 미국 문화원 장기 점거농성 주도 혐의로 집시법, 폭처법 이게 3관왕입니다. 그건 뭐 민주화운동하다 그랬다고 쳐요. 그 뒤에 불법 선거자금 횡령으로 또 하나 실형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 뒤에 벌금 100만 원씩 또 하나 6개더라고요 전과가. 나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뭐 국무총리 후보자인데 타이틀 분명히 그 떼줄 거니까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전과 6범인 경우 보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구성은 그 별이 몇 개인가로 아마 고위직을 주나 보죠. 좀 심합니다. 네. 그리고 재산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IMF 얘기는요. 이렇게 엉망을 누가 만들어 놨느냐. 최악을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맡았으니까 이걸 한번 기저효과로 잘해서 일으켜보겠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IMF 장황하게 얘기한 건 경제 전문가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상기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 목록이 제출이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자, 본인, 배우자, 군대 간다는 아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뭐 딸은 그 결혼해서 따로 독립 가구라는 이유로 공개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합쳐서 이 김민석 부인 아들 엄마 합쳐서 2억 1,900만 원인가 신고했더라고요. 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 물론 빚이 많은 건 알겠어요. 부인이 전세권 오피스텔 4억 원 있다고 하고 그러면 4억 원에서 또 뚝 날아갔으니까 빚이 많은 건 분명한데 빚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한 건 명세기 그 사선 의원의 집권당의 수석 최고위원에다가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됐는데 어디 살죠? 김민석은 어디 삽니까? 어디 삽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 자가면은 그 김문수 전 총리 전 그 후보처럼 네. 뭐 봉천동 24호평 연립주택이라도 해서 한 9억 원 정도라도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니까 뭐 안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를 살면 부인이든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그 전세권에 대한 가격이라도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빚이 얼마다. 그럼 월세를 사나?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네 사람이 합쳐서 3억 원, 2억 5천만 원도 안 된다는 재산이 신고된 걸 보면 뭐 본인이 설명을 하겠지만 네. 저는 대뜸 드는 질문이 아니 누구 집에 살지? 어떤 형식으로 살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내가 정말 청렴 강직한 청렴한 깨끗한 정치인의 표상이야 라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김문수 후보 재산이 9억 얼마 된다고 해서 모두 놀랐잖아요. 경기지사 2번의 삼선 의원 출신의 노동장관 하는 분이 왜 그렇게 재산이 없어. 근데 이 김민석은 그 4분의 1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론에서 좀 제기를 해야 될 텐데 조선일보가 그 숫자만 제시한 걸 봤을 뿐 네. 어느 언론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검은 걸 검다 하고 흰 걸 희다 하고 네모난 걸 네모나다 하고 세모난 걸 세모나다 하는 언론이 없다. 이걸 시비곡직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유명한 넘버 3 영화에서 초창기 배우 송강호 씨가 하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현정화와 그 임춘애를 헷갈리니까 야 내가 임마 임춘애와 현정화를 헷갈린다고 네가 그걸 지적을 해 하면서 엄청 두드려 패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이 말을 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구나. 이거 난리 났을 사안이에요. 저는 이걸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보도를 안 해버리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이게 국민들이 알 길이 있나? 저는 그게 지금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증표라고 봅니다. 예. 나중에 재산 문제도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정치적 논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미문화원 점거농성 문제가 있었죠.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김 후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도 가능하고 처음으로 듣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구나. 대단하죠? 자,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대해서 김민석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미문화 점거를 통한 미국의 각성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됐다. 그래서 미문화원 점거하는 게 굉장히 뭐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식으로 더군다나 미국 정부를 사실 각성시켰다는 얘기겠죠. 미국을 각성시키고 미국 국민까지 각성을 시켰나요? 점거농성이 방화, 점거 뭐 이런 게 그렇게 보이나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대목으로 해석을 하게끔 했네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일, 미문화원 점거죠.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으로. 자, 각성이란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예.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이 계속 빛의 혁명 그랬잖아요. 네. 빛의 혁명의 발원지인 여의도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까지 했으니까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왜 이게 갑자기 나옵니까? 1985년 40년 전에 그 미국 문화원에 들어가서 장기 농성하고 불 지른 게 어떻게 이 빛의 혁명하고 연결이 되는지 저는 그 논리의 그 대단한 비약에 정말 감탄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군사 발레한 사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것이다. 자, 미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3가지 혐의의 전과자가 됐고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은요 해외에 있는 미국과 관련된 시설을 공격하거나 문화원, 대사관저 아시잖아요. 영사관 다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입국 금지자예요. 성조기 찢고 불태워도 미국 못 들어오게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돼서 안 갈 건가요, 미국? 미국의 영토가 또 뭐 미국 본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이도 있고 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아마 만감이 드는 미국 문화원이든 미국 대사관에도 갈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미국이 외교적으로 이걸 어떻게 포장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미국은 잊지 않아요.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견강부회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함은경이라고 네. 동시대의 삼민투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지금 국민의힘 마포 갑 위원장으로 있는 저하고도 뭐 고향이 비슷하고 동년배라 뭐 좀 잘 아는데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을 하고 전향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전향하지 않고 이제 좌파에 남았는데 과연 그 미국의 시설물을 장기 점거 농성한 것에 대해서 이런 기적의 논리로 미국을 각성시켰다? 이것도 미국 조야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김민석 후보자 뭐 지명자라고도 할까요? 반미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는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좌파들이 있잖아요. 나는 반미주의 실제로 그렇다 하는데 본인이 반미주의자로 딱 지명되는 게 불편했는지 과거 자기가 해외에서 뭐 어떻게 경험을 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서 자기가 무슨 반미주의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아니 전향했다면 자기가 전향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반미주의자였는데 여전히 뭐 속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조금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든지 그런데 좀 궁색합니다. 이게 반미주의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김민석보다 좀 후배잖아요. 오늘날의 한양대를 전국적으로 알린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 운동권의 본류가 서울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연대 정도였죠. 그런데 임종석 때부터 그 중심이 한양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기자를 하면서 신출 귀몰하던 임종석의 도피 행각을 취재하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한데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됐을 때 국회에 나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지금도 주사파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야당 의원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다닐 때 의원님은 뭘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지금도 주사파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답이잖아요. 이게 확신범인 거예요. 양심수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미주의자라는 그 의혹이 있다라고 그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참 아들뻘의 기자들이 그 말에 울컥한가 봐요. 그래서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 마당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이.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또 희한한 그 말을 합니다. 제가 동년배 중에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미국 좀 많이 여행하면 반미주의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개적으로 물론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여행을 미국에 가봤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럼 해외 역으로 말하면 김민석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에 많이 안 가보면 반미주의자인가요? 자기는 미국에 많이 갔으니까 남보다 빨리 많이 한 편에 속한다는 말로 먼저 자기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답을 합니다. 근데 중동에 가보면요. 중동의 테러 세력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미국 많이 가서 미국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미국에 가서 자격증도 따오고 다시 자기 국가 중동 국가로 돌아와서 거기서 테러하고 반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말로 좀 그 이제 기자들이 좀 그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곧이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맞아요. 미국에서 여러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18년 국회의원 4번 쉬었으니까 그 기간에 이제 미국 가서 다양한 공부를 했고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이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하버드 이제 하버드를 예로 든 거예요. 내가 미국 최고 가장 오래된 또 명문대 중에 명문대를 다녔고 그럼 미국 하버드 다니면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지금 저 반유대주의 때문에 아주 트럼프가
그 거의 유학생 중단시키는 학교가 지금 하버드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또 드립니다.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 자, 미국 변호사 중에 좌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슨 방패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방패가 허술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은 기자들이 가졌다고 하고,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참 깔끔하고 명쾌한 대답을 못하는구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인 혹은 의원 김민석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잖아요. 6.5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사람이에요. 하게 될 사람이에요. 좀 말을 좀 얘기가 되게 좀 변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둘 다겠죠. 국내 기자들도 좀 납득시키고 싶고 또 미국에다가도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과연 미국의 마가 신봉을 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실수를 금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직접 백악관에서 조언을 하는 로라 루머라는 마가 운동가가 그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서 올린 글에는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RIP 사우스 코리아. 근조란 뜻입니다. Rest in peace. 근조 남한. 그러니까 한국이죠. 삼가 명복을 빈다 한국이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와 대선을 장악했다. 그건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This is terrible. 이것은 끔찍하다. 이게 미국의 물론 강경 우파의 목소리긴 합니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그 강경 매파들은 한국의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일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네. 자,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스스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라 자기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자기는 마치 재산도 좀 적고 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IMF 이야기도 꺼내고 광주 문제도 자기가 세계에 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았으면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이제 확산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문제가 다시 터졌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민주당 의원이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평일과 휴일 중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월 2회에 한해서 평일과 휴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반드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 지정을 명하도록 하면서 의무 휴업일은 언제? 공휴일에 반드시 하도록 하는 지정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서는 그간에도 여러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 더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입니다. 출신이니만큼 그 입장은 저는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법안을 고치겠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하겠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기자들이 또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대형마트들이 적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그건 그들의 입장이죠.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주가가 8에서 9% 폭락을 했습니다. 자, 민간 기업들 주가가 폭락도 할 수 있고 오르기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인 거예요. 설익은 정책.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오세희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개인의 의견의 것을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파장이 크면은 자, 사실은 저도 골목 상권의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 구멍가게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왜 그 아픔을 잘 압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멍가게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가는 분들을 북돋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맞벌이 부부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형마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요. 그건 선택에 맡겨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시장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늦게 퇴근해서 부부끼리 가서 이 대형마트에서 사고 예. 평일에는 갈 시간이 없으니까 휴일에도 가서 사고 많잖아요. 그런 분들. 예. 그분들의 그 어떤 시장 흐름을 왜곡하는 이런 법안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이 발언 하나 그리고 적잖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라고 얘기한 뒤에 이 대형마트 업계 주가가 8, 9%면요 대폭락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모든 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법 만능주의에 이게 제대로 빠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공론화, 소수 의견 존중, 합의 과정, 수기 과정 이런 게 일절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다. 아니 대형마트 우리 허앵커는 뭐 대형마트도 가고 골목상권도 가고 구멍가게 요새는 거의 없어졌지만 네. 그 자기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하고 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흥법을 내면 되는 것이지 왜 기존의 시장 질서를 법으로 왜곡하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느냐. 라면값 2,000원 넘는다 진짜예요라는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라면값 출렁였던 거 아시죠? 그때 한 4, 5% 농심주가 거의 5% 빠졌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정치가 경제에 제대로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이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 문제 지금은 뭐 전통시장이라고 정치인들은 얘기하는데 이름이 일단 뭐 전통 무슨 전통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는 늘 만들어나면 새로운 정통이 되는 거죠.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한 20몇 년 전에 전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주 시의회에서 조례 형태로 시작이 돼서 이게 전국화됐는데 전주에 가면 전주 남부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재래시장 보호하겠다고 대형마트. 제가 남부시장에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주시에서 시작한 조례로 시작한 게 이제 이 입법으로 된 건데 그러면 전주시장과 전주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이 지금 말하는 대형마트 규제에 선거해서 엄청나게 상인들이 부자가 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이 대형마트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면 현대화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기는 일부 살아나는 효과를 본 분들은 있지만 대형마트 규제에서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몇 곳에서는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을 같이 해놓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도 문제인데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 패턴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뭐 이제 다들 새벽 배달, 예. 새벽 배송. 그래서 이게 집 고르는데 예. 새벽 배달 되는 데까지의 라인과 그 라인을 넘어서는 데의 집값, 전세값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저도 저렴하고 할인 쿠폰 많이 주고 해서 모아서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도시민들에게는요. 새벽에 신선식품들 싸게 이렇게 주는 거 필수적인 거예요. 저는 경쟁을 줄 세우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누구나 뭐 경제 모르는 사람도 자꾸 하는데 예. 시장은 시장 작동자들의 논리가 있어요. 북한에도 장마당 경제는 그 마지막 남은 북한 경제의 희망이라고 하고 김정은도 암암리에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공산주의의 그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국가의 모델이라는 북한에서도 그럴진데 왜 이걸 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규제를 하느냐. 이것은 오히려 교각사루. 한마디로 뿔 바로 잡으려다가 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 온라인 거래,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도 규제가 사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세인데 여기를 피해가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중국 업체들입니다. 테무, 알리, 알테쉬. 예, 야, 중국의 이커머스들은 이런 규제 등에서 또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강화되면서 중국 업체들은 상당히 도와주는, 중국 업체의 이득을 몰아주는 그런 상황도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오세희 같은 사람의 이 법안을 보면 나중에는 이 플랫폼도 재래시장, 뭐 전통시장 분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라인 거래도 며칠씩 중단을 하겠네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49% 남짓한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네. 아주 소수점 둘째 자리 남아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거나 이재명 후보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회 권력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심지어 사법 영역까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권 분립의 붕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에서 나오는 뭐 조자룡 헌칼, 뭐 헌창 쓰듯 한다. 손에 칼이 쥐어진다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됩니다. 침묵하고 지켜보는 절대적으로 절반의 국민이 있어요. 자,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만 있습니까? 소수 의견인데 소수 의견도 아니에요. 이번 대선을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토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중질환, 뭐 참 국민의힘 상황 돌이켜 보면 참담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입법은 물론 행정을 넘어 사법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 모든 걸 마음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낭패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한한 동물을 비유한 겁니다.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짧아요. 맞지 않아요. 그럼 그 낭패가 된 늑대나 승냥이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낭패인 겁니다. 낭패복이 십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희 법안이 알려지면서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을 하도록 하는, 지금도 이제 평일이나 휴일 중에 자율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오세희 법안에 의하면 법정 공휴일에 딱 아예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상당히 이제 일요일에 쇼핑 가야 될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맘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엄청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하물며 민주당 지지층조차 야, 이게 이런 법안을 지금 냈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막 비난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니까 전용기 의원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 저 소셜미디어에 올린 걸 잠깐 보니까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논의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이분법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설익은 접근이다 그러면서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다.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이제 반발이 좀 나섰네요. 이게 법안 자체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이제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전용기 같은 사람은 뭐 최연소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뭐 카톡 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잘 나가는 축이에요. 네. 저렇다는 것은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면 다 아우성칩니다. 아니 마트를 물건만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참 단순한 발상이에요. 거기 가면 가족들하고 싸게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놀이에 아이들과 가서 이 더운데 집안에 전기세 아끼고 시원한 데서 한 반나절 몇 시간 보내고 오잖아요. 이 마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이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미끼 상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경제학은요, 예측 불가능한 인간들의 심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본인이 이익을 보는 쪽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의 머릿속이 좌파냐 우파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소상공인 연합회 출신이라고 해서 저런 법안을 불쑥 들이밀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조금 더 시끄러워지면 오세이 하나 바보 만들고 끝날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법안들의 선긋기는 그냥 172명 중에 하나다. 그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선 긋고 나올 거예요. 여론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재래시장은 주차시설 확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재래시장 현대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죠. 그래야 사실은 물건을 사서 잘 싣고 오죠. 재래시장 안 가는 이유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시설 자체도 아직 현대화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 것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나마 호남 광주에는요. 예. 저런 마트도 없어요. 네. 예. 대형 그냥 쇼핑몰도 복합 쇼핑몰이 없죠. 또 그런 상황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3부 박상규 평론가님과 중요 현안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